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타해법. 오늘은요, 부동산의 모든 것을 알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박은정 감정평가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리얼아이 박감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감정평가사 박은정입니다. 올해 이제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갈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평가사님이 다른 이제 방송에서 하신 이야기 중에 2020년 정도로 이제 거래량이 돌아갈 것 같다 이런 예상을 조금 하셨더라고요. 올해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좀 하실까요? 올해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심리적인 거품이 꺼지는 시기를 거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살아났던 작년의 모습이 이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끊기고 또 사람들의 심리가 얼어붙고 또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조금 더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가격이 내려가는 모습 이런 걸 경험하면서 심리적으로 가졌던 어떤 기대치가 조금 낮아질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금리 상황이 좀 지속되다 보니까 경매 물건은 사실 좀 쏟아지는데 그에 비해서 낙찰률은 좀 최저 수준이더라고요. 쏟아지고 있는데 매물이 이게 집값에 미칠 영향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거래량이 소강 상태를 보인 걸 보면 시장에서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호가와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희망 가격이 괴리가 크기 때문에 거래로 이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제 곧 금리가 인하가 되고 예전에 경험했던 그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호가를 낮추지를 않았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부 거래로 이어지면서 떨어지던 가격이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으니까 이 상황이 이제 올해부터 또 다른 또 정책이 시행이 되고 이렇게 되면 가격이 다시 예전처럼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호가를 안 낮추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가격 격차가 생기면 거래가 안 이루어지고 그럼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금리에 대한 감당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호가를 조금 상대적으로 낮출 수밖에 없고 이렇게 호가가 내려와서 희망 가격과 맞아 떨어지면 거래가 찍히고 그게 가격이 실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는 것을 보면 이제 점점 심리적으로도 조금 안정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매가 늘어나는 이유는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로는 해소가 안 되는 경우에도 경매로 넘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채권 채무 관계가 해소가 안 됐을 때 결국은 강제적인 회수의 방법으로 경매 절차에 들어가는 건데 보통 여기까지 안 가고 자기가 이 자산을 처분해서 어떻게 보면 이 빚을 정리할 수 있으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파는 게 훨씬 더 쉽게 팔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임을 보여주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임의경매 부분이 많이 늘어나는데 임의경매는 은행권의 대출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근저당이 있는 것들이 연체가 뭐 2개월, 3개월 정도만 돼도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연체에 의해서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쌓이고 있다. 즉 거래는 안 되고 팔려야 하는 물건들은 지금 많이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되면 사실은 수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가격이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낙찰이 이제 쉽게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사고 싶어도 물건이 없어서 못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은 어떻게 보면 공개된 시장에 물건이 나오는 것에도 불구하고 낙찰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낙찰을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 법사가라고 해서 평가를 통해서 일단은 제시가 되는데 이 가격은 사실은 매도자의 어떤 권리를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최대의 가격을 반영해서 법사가가 결정이 돼요. 근데 그 가격 그러니까 지금 희망하는 가격에는 사실은 실질적인 시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가격이 아니다 보니까 유찰이 많이 되고 또 낙찰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들도 지금 자금을 조달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예전에는 경락대금 에 관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어서 참여하는데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들어오는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도 아니고 거품이 급격하게 꺼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매에 나오는 가격은 사실은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그때 평가가 된 금액을 기준해서 나오기 때문에 불과 몇 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가격의 시세가 실제 지금 경매 법사가와 큰 괴리가 있기 때문에 한두 차례는 일단 유찰이 되고 시작이 되는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매물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만약에 시장에서 이걸 수요해 줄 사람이 굉장히 많다면 예전에 높았던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매물이 나왔는데 안 팔리고 있는 거잖아요. 안 팔리니까 적체가 되고 그게 쌓이고 있는 거고, 이 얘기는 뭐 공급 부족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공급이 뭐 신축만 공급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존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는 것도 일종의 공급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조금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추세가 조금 올해 내내 이어지면 결국은 거래량이 올해도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일단은 정책금융 부분이 또 올해 새로 시작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빠지던 거에서 일부 소폭 살아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작년에 했던 정책과 이번에 하는 정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가 굉장히 제한적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연착륙을 유도했던 그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일부 조금 거래량이 늘어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상황이 경제 상황도 좀 안 좋을 뿐더러 지금은 이제 PF 시장의 부실 문제라든가 부동산 시장의 어떤 위기 상황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도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고, 그 수요가 작년에 잠깐 반등했던 그 정도까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네. 금리 인상 효과가 뭐 1년 후부터 발생한다 뭐 하는데, 이런 인상 체감이 이제 뭐 시작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뭐 매도자가 더 버티기 힘들까요? 금리 인상의 효과가 이제 1년 후부터 발생을 한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대출을 활용해서 보통 집을 사는데, 대출을 받는 시점에 적용됐던 금리가 보통 뭐 2, 3년간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또는 6개월 변동으로 해서 적용이 되더라도 그 기준이 됐던 금액 자체가 좀 낮다 보니까, 금리 자체가 낮다 보니까 금리 인상의 효과가 바로 체감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대출 받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새로 다시 이제 어떤 그러니까 새로운 금리가 적용되는 시점이 됐을 때는 그 체감하는 그 정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금리 인상의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기보다는 조금 후행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매도자들이 버틸 수 있는 건, 내가 과도한 레버리지를 지고 집을 샀을 때도 이 이자 비용을 충분히 감당을 하고도 또 다른 이익이 생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버틸 수 있거든요. 즉, 내가 대출을 활용을 한다는 거는 뭐 1년의 이자 비용을 생각하면 최소한 이자 비용만큼은 집값이 계속 올라줘야 본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시장 상황은 그렇게 되기 어려운 상황, 최고점을 찍었던 시점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대출을 가장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었던 시점이었는데, 지금은 그 대출의 조건도 달라지고 DSR 적용이라든가 아니면은 금리 조건 자체가 많이 달라진 상황에서 예전보다는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든,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부채를 마냥 늘릴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참여할 수 있는 숫자가 제한적인 상황이 되고, 이 얘기는 새로 사줄 수 있는 수요가 없으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가격이 그럼 내려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매도자 같은 경우 버티려면 계속 오른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면 조금 더 내가 지금 먼저 처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심리적인 코너로 몰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금리가 이제 좀 올해는 인하가 될 것 같다는 이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다시 시장이 반등하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버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매도자분들 중에. 그건 조금 평가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믿음은 사실은 시장의 기대거든요. 시장에서는 워낙 저금리에 길들여져 있고, 저금리에 길들여져 있다라는 거는 리스크를 테이킹 해가지고 어떤 것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그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산시장의 기대는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금리가 낮아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 금리를 왜 올리기 시작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저금리의 상황을 꽤나 오랜 시간 끌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돈을 아무리 많이 풀어도 물가가 안정적인 시대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들의 어떤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자산시장에서의 어떤
자산의 거품의 형성 이런 거에만 영향을 줬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엄청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계속 푸는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거든요. 그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는 물건이 공급될 수 있는 건 정해져 있는데 이걸 수요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많았어요. 왜? 돈을 많이 풀어줬기 때문에. 예전에는 글로벌화된 어떤 공급 환경이기 때문에 무역 장벽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쉽게 싸게 생산할 수 있는 나라에서 물건을 많이 찍어내서 그걸 각 전국에 뿌려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물건을 저가에 공급할 수 있었던 구조였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그런 공급망의 붕괴가 이루어졌고 또 코로나를 장기간 겪으면서 각 나라가 좀 폐쇄적으로 그리고 신냉전이라고 할 정도로 조금 상황이 다르잖아요.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면 공급적인 측면에서 예전과 같은 상태로 바로 회복되기는 어렵다. 그 얘기는 공급적인 측면이 예전처럼 많이 늘어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한테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지 않아도 부자된 느낌, 잘 쓸 수 있게끔 수요를 계속 할 수 있게끔 돈을 쉽게 빌려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원하는데 물건은 예전과 같이 많이 공급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물가를 낮추려면 공급을 더 많이 하든가 아니면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이 바로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쓰던 이 시기를 끝내는 것. 그게 금리 인상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게 금리 인상을 이제 미국에서 주도해서 하니까 다른 나라들도 이제 따라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만큼 올리지는 못하고 이제 조금 이제 신용만 하다가 멈추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시장의 상황을 제약적인 상황으로 끌어줄 수 있는 금리가 어느 정도냐. 사람들이 더 투기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고 어떤 유동성이 좀 축소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는 것. 그게 미국에서 이제 생각할 때는 그 제약적인 수준에 어느 정도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의 상황을 보고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올해 말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는데 우리는 막연히 이제 금리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미국에서 내리겠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 전에 내릴 것이다. 또 내리지 않으면 모든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여기저기서 폭탄이 터질 거니까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건데 기대대로 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시장의 금리라는 거는 결국은 돈이 축소되고 있는 시장에서 예전에는 누구나 쉽게 돈을 구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선별적으로 돈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이 됐기 때문에 더 높은 금리를 주지 않으면 자기가 자금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 얘기는 그 기준금리의 변동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조달할 수 있는 금리, 내가 적용받는 금리는 상대적으로 고금리의 상황.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0.5의 기준금리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런 금리 상황이 바로 단기간에 회복될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갖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들 뭐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다시 집값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도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 빚을 져도 보통은 이제 오를 것이라는 희망이 버틸 수 있는 어떤 힘인데 영끌에서 집을 산 사람들은 이제 그런 희망이 좀 보이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조금 앞으로 어떤 전략을 좀 취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손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즉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가장 고점에 구입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고점에 구입을 할 때 자기 자본의 비율보다는 타인의 자본을 이용한 레버리지를 극대화한 형태가 영끌이잖아요. 그리고 영끌을 했다라는 거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의 빚을 냈다는 뜻인데 그때 빚을 냈을 때는 저금리의 기조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빚을 지고 있는 건데 집값이 이제 내려가면 자기 자본 일부 투입했던 거가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자기 자본이 사라졌고 그렇다고 해서 빚의 규모가 축소되진 않거든요. 그러면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럼 내가 나의 자본을 0으로 완전히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일부라도 회수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주식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내가 가격을 어느 정도 낮추면 또 다른 수요자가 들어와서 매도를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뭐 최근에 뭐 삼성전자가 뭐 8만 전자, 9만 전자 얘기했을 때 많이 들어왔다가 물렸던 영끌들이 이제 다시 좀
삼성전자가 회복을 했잖아요. U자형의 회복을 했잖아요. 굉장히 장기간이 걸린 거죠. 주식시장으로 보면. 근데 부동산 시장은 이거보다 더 긴 시간 안에 만약에 회복이 되더라도 그런 기간을 버텨내야 하는데 그 기간에 과연 내가 계속해서 내 자본이 없어지고 또 계속 이자를 내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자본을 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걸 감수하면서 계속 끌고 갈 수 있을지 이런 걸 생각하면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근데 이런 상황이 무주택자들한테는 뭐 기회가 조금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이런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현금이거든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잠깐의 긴축을 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랬을 때도 그 해에 19년도였나 그때의 가장 훌륭한 투자처가 현금이었어요. 어떤 투자처에 투자를 해서 하는 수익률보다 그냥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그때는 금리도 낮았을 텐데 그게 더 이득인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지금이 이제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좀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주택자 같은 경우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충분하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소득 대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빚을 지고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집값 하락기에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교육이나 애들 교육이나 이런 상황 때문에 1주택자들이 보통 이제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하거나 뭐 이런 수요도 있고 또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이제 조금 뭐 갈아타 볼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분들의 갈아타기 뭐 적당한 시기라면 그러니까 이것도 하락기가 더 어떻게 보면 갈아타기 적합한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승기에는 자기가 원하는 상급지의 가격이 더 많이 오르고 하급지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그거보다는 낮게 오르게 되니까 갭이 커지잖아요. 근데 내가 상급지로 올라갈 때도 자기 자본만으로 다 올라갈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또 빚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럼 절대적인 그 갭이 적어지는 시기는 하락기에 그 갭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준비가 되신 분들은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 정책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까 앞서서도 신생아 특례론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작년에 했던 그 특례 보금자리론하고 이게 조금 비교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성격이 좀 다르다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앞으로 조금 이런 정부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생각하시는지. 일단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려면 시장의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서 돈을 풀어주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얘기는 그만큼 정부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채권을 발행하고 지금 모기지나 어떤 보금자리론을 하기 위해서 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한 MBS 채권이 엄청난 규모로 늘어난 것처럼 사실은 시장에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가게한테 대출을 해주는 형태거든요. 일부의 손해를 보면서 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 거죠. 정부가 어떤 주택 시장에 투여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게 있는 거고 결국은 이번에 신생아 특례론을 하는 게 25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또 다른 걸로 나온 얘기가 모기지에 투여되는 자금의 일부를 이제 줄이는 형태로 가거든요. 결국은 시장에 들어오는 돈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영향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건 아닌데 신생아 특례로는 거기에 또 다른 조건이 하나 더 붙은 거죠. 뭐냐면 아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대들한테 직접 물어보면 집을 사기 위해 애를 낳는다? 이거에 대해서 맞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 얘기는 애를 갖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 론이 나왔다. 그러면 이걸 활용할 수 있지만 이걸 위해서 집 말고도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아이를 낳는 문제를 선택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인 수요에게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혼부부 특례라든가 뭐 이런 생애 최초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안적인 형태로 갈아타는 형태로 뭐 이렇게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신규 수요가 이걸로 인해서 급격하게 창출된다 이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정책과는 차이가 있어요. 작년에 했던 것 같은 경우는 조건이 굉장히 완화됐었잖아요. 일반형 1주택자한테도 대출을 해주고 다만 이제 기간을 초장기 50년의 그 모기지 같은 경우는 원금이 뭐 5억이면 이자가 10억인 거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이자를 부담하는데 월별 부담하는 금액 수준은 예전에
비교했을 때 그렇게 높지 않거나 오히려 낮거나 이렇기 때문에 일부 수요가 유입될 수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 50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시간이잖아요. 굉장히 장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또 지금 어떤 가계부채의 한계 상황에서 이런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오히려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폐지가 됐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일부 좀 살아났던 거래량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소강 상태로 빠지는 이렇게 된 거거든요. 조금 작년에 어떤 경착륙의 위기를 살짝 이연시킬 수 있게 만들어줬던 특례 보금자리론과는 신생아 대출은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얘기하면 요즘 끊이지 않는 얘기가 PF 문제고 윤세영 그 태양건설 회장도 막 채권단 설명회를 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PF 대출 문제가 조금 얼마나 심각한지 좀 한번 짚어주세요. PF 대출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단 특성을 생각을 해야 돼요. PF 대출은 부동산의 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부동산 화랑기에 사업을 계획했던 수많은 사업장들이 있는데 아직 삽도 뜨지 않은 수많은 사업장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성 자체가 예전과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비싸게 땅을 사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고 충분한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고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사업을 벌려놨는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분양이 안 되고 비주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분양 자체가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시장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돈을 이제 빌려줬던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PF 사업을 처음 벌인 최초의 시행자가 자기 자본이 충분해가지고 상황을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만큼 이자 비용을 감당을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자금을 투여할 수 있고 이런 입장이라면 또 상황이 다르겠지만 대부분 이제 화랑을 타고 이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자기 자본 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대부분의 자금을 대출받아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나는 갚을 수가 없다. 이자도 낼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배째라? 약간 이렇게 하시는 상황이 꽤나 길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돈을 빌려줬던 주체들은 만약에 이걸 디폴트를 처리해버리면 그만큼 이제 부실로 잡히고 그렇게 되면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되고 또는 시장 상황이 좋아지고 이런 시점이 빨리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버티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1년의 시간을 허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나아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빚을 빚으로 막는 구조이기 때문에 갚아야 될 금액이 더 불어나 있는 거예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보면 사업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나중에 정말 우리나라 집값이 100억이 된다. 뭐 아파트가 뭐 웬만한 서울의 아파트는 뭐 30억, 50억 되고 막 이렇게 된다 하면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사업이 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들어간 비용 대비해서 사업성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결국은 정리돼서 일정 부분 처음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 손실을 확정하고 일부를 털어내지 않으면 다시 사업성이 회복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인 어떤 조정의 절차 그걸 좀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되지 않도록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 기업이 굉장히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지금 이제 총선이라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기를 어떻게 보면 바랬을 수도 있었던 시장에서 먼저 우리는 도와주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상태거든요. 그것도 건설업체 중에서 16위 규모의 굉장히 유수의 건설사가 지금 1조 원 정도 선구제안을 스스로 자구책을 투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 빚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연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1조 원의 구제안에 보면 자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그다음에 본사 4억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이게 한 뭐 5천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내서 어려운 상황을 끌어보려고 했었고 지금은 이제 더 이상은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워크아웃을 신청한 건데 워크아웃이라는 거는 결국은 고통을 분담해달라는 의미거든요. 이 회사를 살릴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근데 살려달라고 이제 정부에 요청을 한 거예요. 살려주려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에 당면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여기에 돈을 빌려준 채권단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여기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이 회사가 지금은 나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 빚을 탕감해 주거나 이자를 유예해 주거나 뭐 면제해 주거나
이 얘기는 그만큼 금융기관 채권단의 손실로 작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워크아웃 결정이 되려면 채권단의 75%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채권단 설명회를 할 때 또 나온 게 처음에 어떤 채무의 부채 규모가 뭐 한 4조 원 정도 된다 이랬었는데 다 들어와라 했더니 이제 9조 원이 됐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이해관계인이 이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있다. 그러면 이들 중에서 나는 손해 안 보고 회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입장도 있을 것이고 이들 간의 조율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두 번째, 워크아웃을 진행을 하려면 그러면 대주주의 어떻게 보면 환원 정책, 본인이 어떻게 내가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내가 어떤 희생을 하겠다라는 이런 자구책이 필요하거든요. 처음에는 팔았던 자금을 다 투입을 해서 상황을 막겠다라고 했었는데 약속된 게 지켜지지 않았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만큼 대주주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내가 살아날 걸 기대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간을 버는 걸 수도 있고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거고, 또 이 기업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뼈아픈 구조조정의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결국은 부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임금 삭감이라든가 정리해고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돌아가야 회생의 길로 갈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회생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만 잠깐 도와주면 나중에 내가 충분히 수주잔고가 12조 정도 된다고 하죠. 수주잔고가 차곡차곡 들어올 거기 때문에 나는 회생할 수 있다. 이런 걸로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수주잔고 12조에 대해서 지금 퀘스천 마크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이 진행이 돼서 공사 대금을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구조, 이런 구조여야 12조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PF 시장에 뿌려놓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보증을 서고 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빚이 쌓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게 과연 나중에 다 공사 대금을 완벽하게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의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런 큰 회사도 이런 상황이고 그렇죠. 어려운 상황으로 갈 건데, 여기에 돈 빌려준 금융기관들 만약에 워크아웃이 진행이 되면 그들은 건전성을 더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손실을 끌어안아 주려면. 그러면 여기보다 신용이 안 좋은 회사에 대한 대출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만큼 그 후선에 그 뒤에 뒷단에 있는 업체들은 더 자금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빚이 빚을 낳는 구조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기준금리가 동결된 상황이어도 금리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가계부채도 사실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가계부채의 규모랑 가계부채 상환 능력 둘 다 심각하겠지만 조금 더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어느 부분이실까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금리가 좀 높았던 시기에, 지금하고 비슷하던 시기에도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많이 집을 샀다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 보면 대출의 규모가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지금보다는 낮았어요. 왜냐하면 집값에 똑같이 60%라고 하면 예전 집값이 5억이었으면 지금 집값이 10억 이러면 LTV를 적용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빌린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정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연봉 둘이 합쳐 1억 5천 이 정도 된다 하더라도 5억 빚내는 거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시장? 그런 시장을 겪었거든요. 근데 5억이라는 걸 모으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3억 정도 연봉 같은 경우는 실수령액이 1억 9천 정도 되거든요. 이거 세금 이런 거 떼면. 그럼 1억 9천이면 생활비 하고 9천만 원 정도 떼고 해도 1년에 1억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연봉이 3억은 돼야 돼요. 근데 우리 평균 소득이 5, 6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 얘기는 이 5억이라는 대출 금액이 실질적으로 갚으려면 굉장히 큰 돈이란 게 기본적인 건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내가 안 갚아도 나중에 이 집을 팔면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몇 년만 버티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뛰어든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집값이 떨어져요. 그런데 빚은 그대로거든요. 내 원금도 까먹고 더 그거보다 떨어지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계부채 규모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근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늘어났느냐. 예전에 박근혜 정부 그 정도 때 한 1,000조 정도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1,900조 가까이 늘어났고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고, 또 예전과 달라진 게 뭐냐면 전세자금 대출의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전세금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개인 대 개인으로 빌린 사금융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역전세 문제가 요즘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이 얘기는 내가 내 집을 빌려주는 대가로 10억을 땡길 수 있었는데 지금은 8억밖에 못 땡기는 거예요. 그럼 2억을 갚아줘야 되는 상환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부채의 규모가 어떤 대출을
금융권의 대출을 통해서 받은 부채 플러스 전세의 레버리지를 활용했을 때에 받았던 그 부채, 이런 부분들이 다 감안이 되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상환 능력에 대해서 DSR이라는 게 적용이 안 되고 돈을 빌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출을 받을 때 DSR에 대한 적용을 이제 받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나가 있는 대출을 계산해 보면 DSR 적용하면 사실은 일부들을 다 지금 상환해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에서도 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참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예전에는 금리가 이제 낮았던 그런 시절을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그 시절에 이제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가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금리가 인하된다. 앞으로 이런 기대감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금리 부분은 이제 쉽게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지금 우리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가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고 또 부동산에 투여된 자금의 대부분이 레버리지를 통해서 투여됐는데 이걸 계속 버텨내려면 더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럼 그 자금을 획득하는 방법이 본인의 소득을 늘려서 자본을 늘리거나 아니면 대출을 더 많이 받아서 늘려야 되는 구조거든요. 대출은 계속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대출은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적용받았던 대출이었는데 앞으로는 상당 기간 지금 그 과거에 받았던 거 수준으로 돌아올 때까지 굉장히 장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음에도 지금 이제 금리가 막연히 인하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게 금리가 인하되면 다시 집값이 폭등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집값이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고점이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경험한 고점인지 아니면 비이상적인 상황에서 경험한 고점인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이제 총선 전으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세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상황을 이연시키고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총선을 기점으로 시장 상황이 굉장히 달라질 거다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총선이 끝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나요? 어디서 우리가 소득이 막 갑자기 늘어날까요? 아니면 대출이 많이 늘어날까요? 아니면 집을 살 수 있는 수요가 어디서 갑자기 짠하고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저는 오히려 총선 이후로는 더 이상 이제 이연시킬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것들이 하나씩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의 그럼 지배적인 트렌드라면 뭘 생각하세요? 저는 리셋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셋.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집값이 많이 올라가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우리나라 자산의 대부분이 80% 가까이가 부동산에 치중되어 있잖아요. 보통의 가게들이 이제 갖고 있는 자산이라고는 내 집, 그리고 일부의 현금 뭐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집값이 좀 오르면 그걸 이제 나중에 팔아서 좀 작은 데로 옮겨가고 자식들을 위해서 뭘 해주고 뭐 이런 약간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걸 크게 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집값이 떨어진다는 게 뭐 아예 집값이 없어진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비정상적으로 과열됐던 부분에 대해서 거품이 제거되는 그 시간을 거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거품이 제거되는 게 되면서 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과열기에 이제 거래가 줄어도 집값은 오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거래가 실질적으로 그 가격에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지만 뭐 마음이 급한 사람들 지금 당장 집을 사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 높은 가격에 집을 들어왔고 시장에 참여를 했던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 많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한 80% 가까이는 예전에 지금 생각하는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에 이 집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집을 보유할 때 또한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보유했잖아요. 얼마 전에 기사 나왔던 게 일가족이 이제 뭐 동반 그렇게 선택한 사안이 있었는데 그 집의 경우도 2013년도에 진 빚이 계속 쌓여서 결국에는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감당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었거든요. 과거에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굉장히 덜 대출을 받았고 그랬던 사람들도 고금리의 환경이 왔을 때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굉장히 고가의 엄청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리셋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과열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가장 이제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작년에 어떤 특례보금자리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막는 조치를 했던 게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를 좀 희생양으로 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새로 들어와 줄 수 있는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요를 끌어내는 방법이 결국은 집값을 내려야 사실은 사람들이 애도 많이 낳고 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건데, 집값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대출을 해줄 테니까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마저 또 참여하게 만든 거거든요. 제2의 영끌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근데 이게 그 가격을 계속 지탱해 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소득이 늘어나고 경제 규모가 늘어나고 그 경제 규모에 합당한 집값 수준이라면 이게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가격, 그 소득과 집값의 괴리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과정, 그게 이제 거품이 제거되는 과정이고, 그런 리셋의 과정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PF 부실로 인한 미분양이 이제 속출하는데 이걸 소진하는데 정부 정책이 좀 집중돼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PF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건이 팔려야 되는 구조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약제도 개편된 내용을 들여다보면 배우자 간의 기간을 합산해주고 당첨 이력은 뭐 상관 안 하고 소득에 대한 제한도 좀 풀어주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결국은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더 늘려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 청약에 뭐 점수 이런 것도 뭐 미성년자부터 쌓았던 점수도 올려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얘기는 청약 통장 있고 참여할 수 있으면 다 오게끔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이 결국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늘려줌으로써 PF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PF 부실이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나마 가장 안전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 크게 문제가 불거지진 않았는데, 그 뭐 오피스텔이나 생숙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지식산업센터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이 안 돼가지고 엄청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뭐 세금에 대해서 뭐 주택으로 안 본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책의 초점이 뭔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과연 이게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냐, 사람들한테 내 집 마련을 해주라고 이 정책을 하느냐, 아니면 구조적으로 그럼 이걸 물건을 사줄 사람을 늘려주는 거냐를 생각해 보면 지금 사줄 사람을 늘려줘서 기업을 살리겠다라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또 얼마 전에 그 비주거용에 대해서 PF 문제를 위해서 정책을 냈던 게 금융지원 정책이거든요. 결국 이것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사업을 끝낼 수 있게끔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기업 살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기대감이라고도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평가사님은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 어느 정도에 이뤄질 것이라고 혹시 보실까요? 이제 금리 인하가 온다고 해서 시장이 막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물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떤 고금리 환경 전반적인 시장의 트렌드 뭐 이런 거에 따라가게 보면 금리를 그렇게 쉽게 먼저 내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린다. 이 얘기는 그만큼 경제가 더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린다. 이 얘기는 경기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경기가 안 좋은데 집값만 막 폭등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거시경제의 기본적인 틀 안에서 집값도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가 와도 문제, 안 와도 뭐 문제,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 내지는 그 언저리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아파트 엿전세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전세값이 오르다가 최근에는 조금 또 좀 주춤한 것 같던데요. 전세값도 한번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역전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던 시장이고,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시장이에요. 역전세라는 거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을 빌려주면서 타인한테 일부의 돈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린 것과 똑같아요. 무이자 사금융의 형태로 빌린 거거든요. 역전세가 발생했다는 거는 이 중에 일부를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못 갚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여월세를 제한하는 형태, 또는 이제 금액을 좀 조정을 하지만 나중에 뭐 어떻게
보증을 해주는 대신에 뭐 나중에 뒤로 돌려주는 형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책금이 사실은 특례보금자리론 그 50조 투입이 됐던 게 40조였나요? 40조 투입이 됐던 게 최초의 용도가 그 전세금 대환 용도였어요. 전세금에 대해서 돌려줄 능력이 안 되니까 정부가 빌려주겠다.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돈을 못 돌려주는 사람이 2년의 시간을 연장을 받는 건데 2년 후에 그럼 그 2억, 3억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이 얘기는 빚을 또 빚으로 그렇죠. 이연시킨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가게나 기업이나 지금 상황이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너무나 쉽게 남의 돈이 내 돈 같이 쓸 수 있었던 시장이고 서로 내 돈을 빌려 써달라고 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걸 자기 스스로 갚을 수 있기는 잊지를 못하기 때문에 역전세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또 전세가가 내려가는 이유가 예전에 이제 전세가가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가 급등을 했었잖아요. 이때도 사실은 예전에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서 대부분 70% 가까이는 그렇게 높게 전세 계약을 하진 않았어요. 일부 이제 신규로 들어오시는 경우, 이 신규로 들어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갭 투자가 성행을 했었잖아요. 그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난이 있고 전세난 때문에 높은 전세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때 갭 투자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높은 전세가를 받아놓은 사람들이 지금 돌려주지 못하는 입장이 된 거거든요. 왜? 계약갱신 청구로 묶였던 물량들이 이제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대다수가 묶였었잖아요. 대다수가 묶였었던 그 가격 수준으로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높게 받았던 것만큼 굳이 채워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채워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 전세자금 대출을 그동안은 저리로 엄청나게 싸게 썼었으니까 뭐 월세 사는 것보다 그 월세 비용이면 더 많은 돈을 대출받아서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을 했었던 사람들인데 이 금리가 예전처럼 똑같은 금리를 적용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일부의 차이로 인해서 이 선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자기 형편에 맞는 집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갔던 전세가를 다 받쳐줄 수 있는 수요가 없으니까 시장에서 채워질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격이 내려오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게 역전세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과거보다 낮은 전세가로 계약갱신 되거나 또는 비슷한 수준으로 계약갱신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금 여력이 당연히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은 서울 뭐 중심 지역이나 이제 좋다고 하는 그런 곳을 눈여겨볼 텐데요. 뭐 투자 계획 올해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 이거 정말 뭐 영끌하신 분들 지금 뭐 속 타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미리 이제 현금화하고 좀 굉장히 가열됐던 시기에 매도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현금 확보율이 많으신 분들은 가슴이 뛴다는 얘기를 해요. 설레이는 거군요. 네. 너무나 지금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어서 너무나 심장이 뛴다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어떻게 보면 다양한 기회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달 12월 중순에 이제 전국 2030 세대 아파트 매수 비중이 연 저점을 이제 기록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만큼 이제 집값이 뭐 상승하고 아직 조금 더 기다려 볼까 하는 마음도 뭐 여러 가지 공존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부분은 조금 해석하시는지. 일단 전체적인 매수 물량 자체가 적고 그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좀 줄어든 형태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40, 50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본 확충의 시간이 있었던 세대고 이런 세대가 자본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가격이 좀 내려왔다고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온 편이니까 내려왔다고 생각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을 수도 있고 그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숫자는 전체적으로는 줄었고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세대는 기성세대가 더 많았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2030의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2030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제가 안타까운 게 부동산에 대한 관심들은 많아요. 요즘에 다 많은데 이게 이런 선택이 남의 말만 듣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자기 자산의 전부 플러스 자기의 뭐 40년, 50년의 인생을 저당 잡히면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안 사면 늦는다. 뭐 이런 말에 불과 몇 년 전에 뭐 3억 하던 집을 6억에 사고 7억에 사고 이런 현상을 겪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을 했던 자기 또래들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생활을 하는 뭐 투잡 쓰리잡 뛰는 사람들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 걸 보고 있으니까 지금 관망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또 흔들릴까 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몇 년간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봤던 시간이 얼마 안 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안에는 내가 경험한 거는 상승밖에 없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잠깐 주춤하더라도 나중에는 다시 오를 거다. 이런 심리적인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오르잖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버텨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런데 좀 부동산은 굉장히 롱텀이기 때문에 좀 더 냉정하게 좀 더 자신이 잘 알아보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어떤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 질문 드렸던 거랑 또 조금 중복되는 얘기 같긴 한데 서울 실거래가 지수가 하락이 됐어요. 이런 추세 올해 뭐 계속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실거래 지수라는 거는 실거래가가 이제 체결이 된 걸 보고서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 건데 뭐 실제적으로 추락하는 폭보다 낮게 반영될 수도 있고 또 이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개별적이기 때문에 이 물건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 가격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높은 금액에 거래됐던 것 또는 낮은 금액에 거래됐던 것 이런 면면을 보면 뭐 채권 채무 관계가 엮여 있어서 집을 대신 넘겨주는 형태 뭐 이런 거래도 있고 굉장히 특수한 거래들이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수로는 많이 반영되지는 않을 거고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것 또는 개별적인 그 지역적인 부동산에 있어서는 가격의 어떤 추세가 조금 더 가파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올해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이제 사람들을 위한 조언을 해주시자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거는 내가 이걸 다시 리셀해서 어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내가 이 물건을 소비하고 또 그 소비에 대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게 가치가 오르면 그냥 덤으로 좋은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을 때도 이걸 살 수 있고 사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물건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집 마련이 내가 지금 당장 어디 길거리에 나앉아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꼭 반드시 올해, 반드시 내년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자기의 라이프 사이클, 뭐 애를 낳거나 애가 학교를 들어갈 때 또는 애가 졸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내가 선호하는 지역이 가변적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열어놓고 좀 여유 있게 쫓기지 않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평가사님 모시고요.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과 흐름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